뭐 시작을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의 M16 구입할 때 얘기라고 해요. 돌아가는 얘기는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의 데이빗 심슨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공격하는 측은, 저는 이 얘기를 원본으로 누가 얘기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저는 어디선가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관료로 계시던 분이 증언을 했다는 기록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맥도널드 더글라스사는 저 항공기 만드는 데다 총 만드는 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회사에 데이빗 심슨이라는 사람 없다라는 반론. 또 반론이 뭐냐면은 라이센스를 그때 콜트사에서 사갔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들 이슈 하나가 사실은 거의 수사하듯이 또 이렇게 논문 쓰듯이 뒤져야지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논란 그대로, 반론은 반론 그대로 우선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달려보겠습니다. 5.16 이후에 박정희. 쫙 보시면요.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7대 대통령, 8대 대통령, 9대 대통령까지 요거 먼저 정리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몇 년 하셨을까요? 12년. 이승만? 네. 그밖에 안 됐어요. 12년.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50년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고, 60년,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대통령 공식적으로는 16년인데 그 전에 쿠데타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으로 2년 정도 계셔서 18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대는 이승만 대통령, 60년,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1, 2, 3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4대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이땐 장면여권, 그리고 5, 6, 7, 8, 9 5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1공화국,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제2공화국은 장면정권,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제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제4공화국도 박정희 대통령인데 유신헌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장표에는 그림이 별로 없고 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가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없진 않아요. 재미없진 않은데 이게 10시까지 끝낼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선 빨리 달려볼게요. 우선 5.16 군사전변 있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2년 정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군사혁명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 바꾸시기를 정말 잘했어요. 군사혁명위원회, 이게 볼셰비키가 혁명하고 나서 자기들이 만든 조직 이름이 군사혁명위원회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 처음부터 빨갱이 논란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견제를 되게 많이 했다. 근데 그 조직 이름이 군사혁명위원회야. 그러면은 사실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누가 지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을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장으로 있다가 의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5월 18일에 장면 총리가 하야를 선언합니다. 이틀, 그러니까 쿠데타 있고 나서 이틀 뒤에. 그리고 61년 6월 6일 날, 그러니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 제정 고부화되는데 이게 헌법인 거예요.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이 출발했고, 그리고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라는 곳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에 대해서 당시의 평가가 어떻는지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이때 윤보선 대통령 쿠데타에 대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윤보선 대통령한테 당신이 얘기하면 우리가 쿠데타 세력 진압하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고, 그만큼 국내 상황이 이상했던 거죠. 소란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유엔군 사령관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4명은 혁명 잘했다. 2명은 혁명 필요하긴 했는데 5.16 필요하긴 했는데 좀 빨랐다. 그리고 4명은 반대하고,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예, 기다려보고, 장준하라는 분이 계세요. 장준하라는 분도 그 만주 육사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프랭크가 아니라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제암리 사건 아시죠? 제암리 사건. 일본이 그 제암리 교회 그 교인들 그 교회 안에 다 넣고 불질러서 다 죽여버린 사건을 해외에 알리신 분이에요. 우선 장준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준하 선생님은 나중에 그 박정희 정권 비난도 아주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5.16 있고 나서는 장준하 선생님이 운영하신 사상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어요. 여기다가 장준하 땡땡하고 의견을 밝히신 건 아니고 이분이 책임자신데 사상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세계는 5.16 이 군사 쿠데타가 왜 일어났는지 또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은 우리가 진압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61년 8월 12일에는 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5.16 있고 나서 3개월 뒤죠? 3개월 뒤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쿠데타를 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뒤에 민정이양하겠다. 혼란스러운 걸 바로잡고 민정이양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못 지키셨죠. 예, 안 지키셨거나 못 지키셨거나 하신 거죠. 그리고 4.19 때 최인규라는 분은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여기 곽영주라는 사람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인데 4.19 났을 때 발표 명령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죽게 한 걸로 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렸고, 이정재, 이마수, 신정식 이런 사람들은 정치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민심을 좀 이렇게 추스렸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승인과 지지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사실 대한민국 필요하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마음에 들었을까요? 쿠데타 하면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 근데 61년 11월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둘이 껄끄러운 게 편하지가 않거든. 둘이 좀 그래도 친하게 좀 지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강렬한
항일 운동을 하신 분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슨 그 외교 관계를 한다고 뭐 이런 입장이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선 어쨌거나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려면은 일본 총리 만나고 와 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렸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 뭐 전용기 뭐 이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항기로 또 이렇게 그 군용기로 일본 들렀다가 하와이 들렀다가 또 뭐 이렇게 워싱턴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일주일 넘게 일본에 있었던 것까지 하면 한 2주 정도 걸려서 미국 가셨던 거예요. 미국 가셨던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케다 총리 면담하시고 한일 회담이 그 6.25 전쟁 중에도 그때도 있었어요. 이때 근데 한 6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하여튼 그때 일본 이케다 총리 면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빨갱이라는 그런 이렇게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당선 투표로 되고 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참전할게 라고 한 다음에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봐줄게 이런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예, 돌아섰어요. 그리고 62년 1월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들어본 분들과 안 들어본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진수님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예, 맞아요. 이게 이때 시작을 해요. 이때. 이게 몇 년 계획이었는지 알아요, 혹시? 20년? No. 30년? No. 7차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가지고 이게 95년도에 끝나는 거였어요. 96년인가 95년도에 끝나는 거였어. 이 계획이. 실제로 97년도에 끝났습니다. 실제로 97년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 계획이 이때 나왔는데, 이 출발할 때는 장면 정부가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뭐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뭐 경제 뭐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면 정부가 한 거 본따서 한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뒤쪽에 뭐 수출 주도형 중공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었어요.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이 제철소 만들어?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돈 안 빌려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장면 정부의 경제 계획을 그냥 기본적으로 본땄다. 이거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맞지만 뒤쪽으로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유무역, 비교우위론 배웠죠. 비교우위론. 그러니까 각 나라가 부족한 것들, 자기 풍족한 것들 수출하고 부족한 것들 수입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비교우위론에 비춰봤을 때도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쌀 팔아. 무슨 공업, 중공업 뭐 이런 거 하려고 해. 제철소 말도 안 되지. 너 기술도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속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수출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수입하잖아요. 자동차도 수입하고 화학약품 뭐 이런 것도 뭐 중화공업 제품들 같은 것도 수입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에 종속된다, 일본의 경제에 종속된다는 게 그 당시 경제 학자들의 주류적인 견해였어요.
그걸 뚫고 이뤄낸 거예요.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종합제철소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에 이때 처음에 케네디 만나러 갈 때 이 얘기 꺼냈는데 웃기지 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사퇴를 하세요. 나는 허수아비 같다. 뭐 이런 이유로. 그리고 62년도 6월 달에 통화개혁을 합니다. 환 들어봤어요? 환? 100환, 1환, 2환. 이거를 원으로 바꿔요. 원으로 바꾸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10원을, 아니, 100원을 10원으로 만드는, 뭐, 그런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규모가 훅 주는 거지. 훅 주는 거지. 이게 사실은, 여기에 그 통화개혁 정책 때문에, 폐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화교. 여러분 아세요? 인도네시아 10%가 중국계 화교예요. 그런데 거의 뭐 80%, 90% 산업을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 보면 화교의 경제권이 그렇게 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화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또 통화개혁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이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우리가 화교의 경제권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했다면은 중국에 우리가 종속된 대한민국을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도 되게 컸어요. 부작용도 되게 컸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62년도에 여러분들 정수장학회 아세요? 5.16 장학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쿠데타 하고 나서 부정부패 몰아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통화개혁도 하셨던 건데 부정축제 처리 요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철 회장 삼성 처음에 창업주도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재벌인 김지태라는 분도 구속이 되셨어요. 근데 구속돼서 나오면서 이분이 뭐 MBC, 부산일보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데 부일장학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에 헌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박정희, 유경수 이래가지고 정수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장학회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부일장학회에서 건너온 자금은 한 15%, 지금은 한 15%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출자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 자기 돈을 넣습니다. 자기 돈을 넣고 해가지고 운영을 아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지태 선생님의 후손들은 못마땅하죠, 사실은. 못마땅한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이게 자진 헌납한 거다. 이렇게 돼서,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자제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상하죠. 속상한 것도 이해는 되고. 그런데, 그때 그 자금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부일장학금, 장학회의 자금은 15%, 그리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도 돈 넣고, 그리고, 국가에서 모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이 하셔서 하여튼 큰 장학금이 됐는데 트루스포럼에도 정수장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정수장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린 자매 그리고 또 훈이 아세요? 예, 훈이 형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장가간 친구. 예,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했는데 이제 쿠데타로 하고 나서 계속 자기가 독재할 게 아니니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를 하기 전에 나라 상황이 되게 어지러웠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국민 투표를 해요. 그럼 그 국민 투표는 모든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 투표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일 거잖아요. 그때 이게 선거권자가 이만큼이었고 12만 명, 1200만 명이었고 투표한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그리고 830만 명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9% 정도가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죠. 나는
그 민정으로 이양할 거다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군인은 이제 아니신 거예요. 육군 대장에서 예편을 하고 이제 민주공화당 입당으로 하고 그리고 총재로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헌법 개정 국민 투표가 있었고 이제 선거가 있어요.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셨어요.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때 사상 검증 논쟁이 나옵니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때 황태성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할 때 보증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존경하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황태성 선생이 그 북한에서 차관급으로까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라고 해서 내려왔다가 잡힌 거예요. 잡힌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됐고 대통령 당선 아주 겨우 투표됐어요. 63년 10월 15일이었었는데 민정당 윤보선 후보에게 0.97% 득표율 차이로는 1.5%라고 하는데 어쨌건 15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답니다. 관악구 구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어? 30만? 관악구 구민이 50만. 네, 관악구 구민이 50만. 그러니까 15만 표 차로 겨우 이기신 거예요. 겨우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62%를 확보를 했어요. 어쨌거나 독재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모든 과정들은 선거가 있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다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선거를 통해서 모든 과정들이 진행하려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신마저도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금을 이제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서 있는데 국민 정서는 여전히 아닌 거예요. 국민 정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국교 정상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4년 6월 3일에 아주 큰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데모 때문에 비상계엄 그리고 대학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65년 6월 22일에는 결국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한일 기본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이 받았던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지원 금액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억 달러였어요. 6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보면은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연간 수출액이 4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액이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3억 달러 이러면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그냥 1,000원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6억 달러 이러면 그러면 6천억이네? 6천억이면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환율로 6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700억이었습니다. 700억이고 그게 당시 환율로 약 3억 달러인 거예요. 3억 달러인 거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본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거죠. 예. 하여튼 이러면서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서독 가서 또 지원을 받으셨어요. 약 4천만 달러 차관을 받으셨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근로자 파견할게 그리고 또 간호사 광부 파견하고 이러면서 기술 전수를 받았어요. 기술 전수. 그리고 거기 가니까 아우토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있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거기 함보른 탄광이라는 데 가셔서 간호사들하고 광부들하고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셨다는데 거기서 뭐 눈물바다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 저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후대에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정말 감동적인 연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반론들이 있는데 이게 뭐 거기가 눈물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좀 과장된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연설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어쨌거나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연설이에요. 그리고 이때 포항제철을 64년도에 초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 보니까 33억 원이에요. 33억?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것 같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예산이 그때 700억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돈을 어떻게 모으냐? 주식 공모를 하자. 국민주.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1,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택도 없죠. 야, 이거 어떻게 모아, 돈을. 미국 가서 빌려보자. 이러니까 다 반대. 미국에서도 반대. 그러다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 트루스포럼 하와이 워크샵 갔다 왔잖아요. 와이키키 해변 갔다 왔잖아요. 포철의 박태준 회장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명령을 받들고 미국 갔는데 다 퇴짜 맞은 거예요. 돈 못 빌려준다. 한국이 무슨 철강 산업이냐. 꿈 깨라. 돈 못 준다. 라고 했는데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딱 걸어서 박정희 대통령 미국에서 돈 받는 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가 청구권 자금을 씁시다. 해가지고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철을 시작한 거예요. 포철을. 네, 그게 대한민국의 눈물 어린 역사입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미국이 베트남 파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64년도에는 비전투원 나갔고 65년부터는 전투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65년도에 차관으로 1.5억 달러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중 배상 금지법 혹시 아세요? 이게 헌법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2차례 회의를 돌아가실 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월간 경제 동향 보고 그리고 또 수출 진행 확대 회의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이 회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 그리고 또 기업들 그 자리에 놓고 질문하고 대안 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목표치 제시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이거 했냐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 국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대체 산업. 우리가 수입하는 걸 우리가 자급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근데 수출 지향형 중공업 정책을 펴니다. 우리도 팔아보자. 돈 좀 벌어보자. 예. 65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다시 이제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선거 때가 됐어요. 선거 때 이제 6대 대통령이죠. 5대 때 잘했으면은 6대 때 이렇게 될 수 있으시겠죠? 선거 결과를 볼까요? 67년 대선에서 신민당 윤보성 후보에게 116만 표 차이로 이기셨어요. 좀 크게 이기신 걸로 볼 수도 있을라나요? 이게 총 유권자 수는 1,300만이었고 투표한 사람들은 1,1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560만 표, 570만 표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후보를 이기셨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호남 부대접론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근데 이때 대한민국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북한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던 때예요. 격렬하게 공격하던 때입니다. 김신조 사건 알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왔다. 그리고 그 북악산까지 왔어요. 북악산까지. 그래서 이게 68년 1월 21일에 있었어요. 1월 21일. 그리고 나서 그 이틀 있다가 푸에블로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푸에블로호는 미군의 정찰함인데 이게 북한의 나포가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납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군 정찰함이잖아요. 미군 정찰함 납포해서 그냥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찰함이잖아요. 정보기관의 함이에요. 그럼 이제 비밀, 송신, 암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 군인들 협박해가지고 다 뜯어낸 거예요. 나중에 돌려보내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베트남에서, 이게 베트남 전쟁 중인 거예요. 세계가. 베트남에서 테트 대공세라고 해서 구정 대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월맹이, 그러니까 그 북베트남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68년도에는 통역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김일성이 이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으로 남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남조선 인민들도 스스로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살짝 바꿔요. 그게 통역당 사건으로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북한을 추종하는 그 세력을 그 통역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 김종태, 김진락, 이민구 이런 사람들은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래요. 신영복이 근데 어떤 형태로 가입을 했냐면 이게 통역당 사건의 대학 조직에 대학 서클에 가입이 돼 있던 거예요. 지금 또 동아리, 서울대에도 동아리 연합회 있죠? 이게 동아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동아리들만인 거는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박성준 씨는 누군지 아세요? 한명숙 총리 남편.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뭐 순위가 제일 높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그때 있었고, 무장공비 침투해서 이승복 어린이 실제로 그렇게 찔러 죽였습니다. 입 찢어 죽였고,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구라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승복 어린이 동상 철거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철거했어요. 근데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 그리고 대한항공 칼기가 납북된 일도 있었어요. 이게 69년도인데 황일철 선생님이란 분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납북당하셔가지고 아직도 못 돌아오셨어요. 그 생사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은 못 돌아오셨어요. 근데 트루스포럼에 그러니까 황일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몇 번 오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69년도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2선, 재선된 거잖아요. 근데 3선을 해야 되겠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3선 개헌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해서 65%의 지지를 받았어요. 독재자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국민 투표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69년도에 구미 전자공업단지 조선계획을 발표하고 73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연도 대충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멘트 비료공장 같은 것들 했고 경인고속도로 6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70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이 된 게 70년이에요. 70년도. 그리고 중화공업 육성도 이때 됐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게 70년입니다. 70년.
예, 70년. 그리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한 게 이 또 70년이에요. 10억 달러면 얼마죠? 그 뭐 1조. 그 1,000원으로 계산하면 뭐 하여튼 70년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바뀌었어요. 어떤 국제 정세냐? 아까 전까지 지금 계속 베트남 전쟁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돈 들어가고 청년들 죽어나가고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들이 엄청 들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닉슨이 닉슨 도트린을 발표하는 거예요. 대탕트. 우리 좀 화해하자. 여기 베트남에서도 슬슬 빼야 될 것 같아. 우리 공산주의하고 좀 잘 지내보자. 라는 방향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도 철수하려고 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이때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바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상당히 높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미국 한번 방문하시면서 이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71년도에는 최규하 당시 외무부 장관이 주미대사하고 같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군사원조 하겠다 하지만, 그리고 또 군사 차관 돈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트남 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군대는 빼는데 우리가 전투기 줄게, 돈 줄게, 이런 얘기들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무너졌죠. 월남 무너졌죠. 그리고 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서 대표권 논쟁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이때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1년도에 대만에서 중공으로 바뀝니다. 왜 이랬겠어요, 미국이? 71년도에 왜 이랬겠어요?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왜냐면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려고. 베트남에서 발 빼고 중국, 너네 베트남 전쟁에 또 중국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이게 그러지 마.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소련도 있잖아요. 소련도 있는데 그때 소련하고 중국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틈이 벌어졌냐? 소련, 스탈린이 원조잖아요. 스탈린이 원조인데 중국은 그래서 모택동이 스탈린을 보고 배웠어요. 그대로 했는데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탈린을 막 까는 거예요. 막 까니까 이런 분위기가 중국에서도 일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모택동은 스탈린처럼 하려고 다 배웠거든. 근데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이렇게 떠 있는데 모택동이 자기를 대항하는 세력이 후르시초프처럼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대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날벼락 맞은 거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또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71년도에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95만 표 차로 이겼어요. 95만 표 차로.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선 이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기긴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 이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한국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해보려고 하니까 북한하고도 좀 더 잘해봐, 싸우지 마, 좀 목 달려고 내려온 게 엊그제인데 시대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회장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 상황이, 또 국제적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국에서 대기근으로 하고 문화대혁명으로 몇 명 죽었다고 하죠? 예, 많이 잡으면 8천만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건지 알아요?
60년대, 70년대예요. 예, 문화대혁명 77년도 정도까지 계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8천만 죽어나가던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 모택동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이 누구죠? 아유,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유, 그쵸,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신영목 말고 이순신? 진짜. 아유, 사람 이름하고 힌트를 주세요. 무한산. 아유, 교수. 한양대인가 교수였는데. 이영희? 이영희 교수. 아유, 미안. 이영희 교수 같은 사람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런 것들 엄청 찬양했어요. 그 당시 운동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300만 죽어나가던 게 이 무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정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73년도에 베트남전이 그 평화회의를 체결하고 75년도에 베트남이 패망합니다. 남베트남이, 월남이. 이런 국제적인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봐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뭐 비상조치, 유신했다, 삼성개헌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당연히 독재자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 72년도에 주한미군 2만 명 철수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철수할게, 그 대신 너네도 한번 미사일 개발해봐. 허락해줄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또 78년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개발 성공하고 뭐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했어요. 군사지원 아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돈도 아주 많이 줬어요. 근데 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도 못 믿죠. 그리고 그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는 그런 판단하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여기 보면은 7대 대통령 기간은 1년이 채 안 돼요. 1년이 조금 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국제적인 정세도 이렇게 흘러가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북한의 도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한 게 바로 유신헌법인 거예요.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 제3차 국민투표를 했는데 72년도에 91%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73년도 어떤 분들은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은 중화공업, 대한민국의 중화공업은 없습니다. 73년도에 중화공업 육성 계획 발표하셨어요. 우리도 100억 달러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조선, 전자, 화학 이런 것들 했는데, 철강, 중국의 마오쩌둥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 고로를 세워가지고 철을 생산하자는 계획, 그게 망가졌어요. 중국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중국도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철강을 생산해? 웃었습니다. 근데 이뤄냈어요. 포철이에요, 그게. 포철이에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74년도에 국제적인 정세가 안 도와줘. 오일 쇼크 나가지고 기름값이 팍 폭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도 팍 덩달아서 오르고 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 부도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75년도에부터 이게 중동 오일 달러 건설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2년도에 사체 동결 조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조치였는데,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돈이 딸리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는 거야. 근데 1년 이자가 50%막 이런 거야. 50%, 60%. 돈 버는 족족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 경제인 거예요. 지하 경제.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사채 동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너네가 설비 투자해. 설비 투자하면은 세금 감면 많이 해줄게.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요. 이게 먹혀가지고 75년도에 이게 설비 투자로 소비가 증가해서 이게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76년도에 세계 16위 무역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1,000, 수출 100억 달러, 이때 완성을 한 거예요. 이때 이게 거의 뭐 3년 만에. 예. 그리고 74년도에는 근데 암살당하실 뻔했어요. 근데 대신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고, 그리고 73년도에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이 있었고, 무장공비 침투 계속됐고, 74년도에 땅굴도 발견됐어요. 땅굴이 실제로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76년도에는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에서, 여기 카투사 계시네,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을 북한군이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김일성이 한 게 아니라 김정일이 그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갈등 관계가, 이런 일촉즉발의 갈등 관계가 계속됐고, 75년도에는 결국엔 월남이 망했어요. 이게 그 당시의 국제적인 분위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니까 미국 못 믿겠네요.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하려고 했어요. 핵무기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베트남에서 좀 발 좀 빼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눈에 까신 거예요. 눈에 까시. 그리고 7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돈 풀어가지고 한국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사건들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프레저 보고서 혹시 들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프레저 보고서를 아주 막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근데 과장해서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 미국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들 끌어내려고 미국 정치인들 로비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자세히 조사해보자라고 해서 프레저 위원회라는 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프레저 위원회가 프레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 청문 과정 중에 김영국이라는 사람은 중앙정보 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유신헌법 만들면서 중앙정보부장에서 이제 밀려났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여기서 프레저위원회 가가지고 뭐 박정희가 무기 커미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했는데, 나중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77년도에는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것들 뭐 추진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77년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국제적인 정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79년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18.3%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고, 이때 카터가 방한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9년 8월 9일날 YH 무역 사건이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발회사인데 가발회사로 아주 뭐 급격하게 성장하던 회사인데, 뭐 여직공들을 제대로 대우를 안 했다. 그리고 뭐 임금 체불하고 했는데, 뭐 회사 대표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랬다. 뭐 회사 돈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촉발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했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대표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김영삼 그 당시 총재가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이제 그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박 대통령 제거해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에 대한 원조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를 미국에 대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큰일 날 소리인 거죠. 큰일 날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때 김영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일어납니다. 79년 10월 4일에. 또 이런 어쨌거나 이런 권위주의 정권인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피로감도 분명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부마 사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탄에 이제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피살의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김재규가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미국에서 사주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미국이 이뻐하지 않았겠죠. 뭐 핵개발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김재규가 CIA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쿠데타를 사주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 에버레디 작전도 있었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증언에 나옵니다. 4.19 때 쿠데타를 네가 할 생각 없냐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CIA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이게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그 굽이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게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결코 뭐 완벽하진 않죠. 신은 아닌데 그분들이 이뤄내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정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들의 그 사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기여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 존망이 흔들렸던 때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그 흐름과 또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싹 빼고 중국에서 8천만 죽었어요. 8천만 죽고 캄보디아에서 300만 죽고 북한에서 김일성 300만 죽이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은 쏙 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유신헌법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독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강호 선배님 강연에 나온 장표인데 제가 가져갔어요. 이게 71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다. 울산 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선군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비록 그 시대에는 비록 무명 배옷 입고 다녔지만 산천지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우산살처럼 고르게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요한 중공업 결과물들 70년대에 다 나왔어요. 70년대에 나왔어요. 만약에 이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으면은 중화 대한민국 없습니다. 포항제철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만약에 71년도에 당선됐으면 그런 거 없다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 공사하면 안 된다고 누우셨던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예. 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 굽이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은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연속이었는데 근데 뭐 인간적으로도 그 완벽하지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굽이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키워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들, 우리가 그 배경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루스 포럼 회원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